데이비드 봄이 양자이론과 인체 적용 7A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1926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보르는 파동함수에 대하여 슈레딩거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보르는 파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함수의 절대값을 제곱한 다음에 파동함수 제곱값에 근거하여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파동함수를 제곱하면 복소수 파동함수는 실수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동함수를 제곱하면 허수가 제거됩니다. 허수가 제거된다는 말은 파동의 존재를 제거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보르는 파동함수의 절대값을 제곱하여 얻은 실수만의 파동함수를 근거로 하여 이론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른이 만든 해석법은 이렇습니다. 입자는 측정 이전에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입자는 공간의 어디에서 발견될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이 보른의 확률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느 하이젠베르크도 입자 파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입자의 존재만 인정하였으며, 그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측정 행위가 영향을 미치므로 입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1928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도 입자 파동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보어는 막스 보른과 하이젠베르크와는 달리 파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보어는 전자의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차례대로 입자를 관찰한 다음 파동을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보성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보어는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여 상보성 원리를 주장하였지만,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매우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억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어가 주장한 또 다른 이론으로 관찰자 효과란 것이 있습니다. 보어는 입자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없는 비존재의 상태인데, 과학자의 관찰 측정에 의해서 비로소 그것이 파동이라는 현실의 존재로 출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관찰자가 비존재의 입자 파동에 미묘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입자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관찰자 효과, 측정의 문제 혹은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보어는 또 비국소성 원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개의 입자가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각각 위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쪽 끝의 입자는 반드시 다른 쪽 끝의 입자에 즉시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가 양자 얽힘 퀀텀 엔탱걸르먼트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어는 어떻게 양자가 서로 얽히게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억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닐스 보어는 자신의 연구소가 있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이론물리학 연구소에 여러 물리학자들 보른, 하이젠베르크, 요르단, 파울리, 디렉 등을 초청하여 입자와 파동에 관하여 수년에 걸쳐 토론과 토론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1927년 새로운 물리학을 탄생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입니다. 이것을 양자물리학의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며 양자물리학의 표준 해석법이 된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코펜하겐 해석의 중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막스 보른의 확률에서 2.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3.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 4. 닐스 보어의 관찰자 효과 혹은 측정의 문제 5. 닐스 보어의 비국소성 원리.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반대파가 등장하였습니다. 1세대 반대파로는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등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코펜하겐 해석을 비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입자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를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 역시 코펜하겐 해석을 비판하였습니다. 슈레딩거 자신은 파동함수를 복소수로 처리함으로써 입자 파동의 이중구조로 설명했는데 코펜하겐 그룹에서 파동함수의 절대값을 제곱하여 엉뚱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유명한 고양이 역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그 후에도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 봄입니다. 즉, 봄은 2세대 반대파입니다. 봄은 코펜하겐 그룹이 파동함수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파동함수의 절대값을 제곱한 다음 제곱값을 근거로 해석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봄은 슈레딩거가 처음에 제시한 파동함수를 제곱하지 않고 본래의 파동함수 복소수를 근거로 하여 새로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봄의 양자 이론입니다. 봄은 입자와 파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봄은 드 브로이도 그랬고 드 브로이의 개념을 그대로 수식화한 슈레딩거도 그랬듯이 입자와 파동의 관계는 복소수 구조로 설명하였습니다. 복소수는 잘 알다시피 실수와 허수를 함께 포함하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복소수 구조란 어떤 구조일까요? 봄은 복소수 구조를 입자와 파동에 분리될 수 없는 일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봄은 입자와 파동의 관계를 비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파동은 입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유하였습니다. 파동은 입자를 안내한다는 말은 그림에서 보듯이 파도를 타는 서퍼가 파도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봄이 말하는 입자와 파동의 관계는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봄이 말하는 입자와 파동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는 웨비클 WAVICL입니다. 웨비클 WAVICL이란 웨이브에서 WAV를 따오고 파티클 파터컬에서 ICL을 따와서 합친 합성어입니다. 웨비클은 비유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입자가 위치하고 뒷면에는 파동이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봄은 입자와 파동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입자는 드러난 질서 엑스플러케이트 오더로 그리고 파동은 숨겨진 질서 임플리케이트 오더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은 입자 파동은 이미 존재하는 실체라고 주장함으로써 코펜하겐 해석의 관찰자 효과를 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자 파동은 이미 존재하는 실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코펜하겐 해석의 확률 해석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불확정성 원리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